물과 소금. 물만 자주 마셔도 나을 수 있는 질병들, 체내의 수분 부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서서히 몸에 손상이 오게 되며, 이들 손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특유의 방법으로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그 증상들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만 자주 마시고 충분히 마시면 예방할 수 있거나 나을 수 있는 질병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다. 만성피로증후군. 물론 체내의 에너지 형성의 주요 원천이다. 물은 훌륭한 에너지 원천으로서 음식물조차 몸의 털수 상태가 진행되어서 뇌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내란 당장에 필요 없는 부분에 있는 수분을 사용해서 부족한 수분을 메우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물이 부족하면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온다고? 뇌는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순환을 명령하는데 증가된 뇌혈류가 뇌세포를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 결과 두통이 일어난다. 뇌의 모세 혈관계의 수용체는 히스타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뇌에 대한 직접적인 수분 조절 책임자는 가는 별도로 히스타민은 몸의 체온에도 관여한다. 히스타민은 두 가지의 냉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몸 중심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더불어 또한 몸을 식히기 위한 발한 기능에도 관여하고 있다. 뇌의 탈수나 가열에 의한 우려로 인해서 방출된 히스타민은 일부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 많은 순환을 촉진한다. 불충분한 수분 섭취나 스트레스, 알코올, 인체의 가열 현상 등으로 인해 뇌의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히스타민의 작용에 의해서 두통이나 편두통이 야기된다. 이러한 유형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500cc 이상 섭취해 주면 통증이 서서히 가시게 된다. 수면장애.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절수. 그렇죠. 잠자기 전에 500cc 물에 약간의 소금을 타서 마시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집중력 장애는, 내가 많이 소화되어 있을수록 새로운 정보, 자신의 기억 은행에 새겨 넣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 천식은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호흡이 가쁘게 되는 경우를 두고 흔히 천식이라고 한다. 천식. 탈수 상태에서는 히스타민의 생성과 활동이 크게 증가하며 히스타민, 폐 속의 히스타민의 방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세한 기관지 세포가 격렬을 일으키면서 수축하게 된다. 기관지에 미치는 히스타민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련작용은 호흡 중에 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수분마저도 보존하려는 인체의 의도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탈수 상태에서는 폐 조직이 아주 취약해진다. 폐 속의 기낭은 그 벽이 아주 얇으며 언제나 습기를 보존해야 하므로 항상 물을 필요로 한다. 이들 기낭을 통한 끊임없는 공기의 흐름 또한 기낭 내벽의 유효 수분을 증발시킨다. 이렇게. 알레르기. 몸이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체내에 노폐물이 제때에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게 된다. 이렇게 쌓인 독소는 결국 피부에 나타나게 되며 알레르기로 발전된다. 물이 적당히 공급되면서 히스타민의 생산과 과도한 방출은 적당한 비율로 억제가 된다. 면역력 저하는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히스타민의 생산율과 저장률이 정상치 이상으로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면역체계 쪽의 탈수를 통해서 히스타민의 방출이 자극받게 되면 엄청난 양의 히스타민 조직 속에 방출되게 된다. 그 반면에 항체의 생성과 효능은 이미 탈수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체를 물리치고 감당하기 불충분해진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혈압은 역시 체내의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흐르는 힘을 측정하여 혈압이라고 부른다.
이 힘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확장기와 수축기. 그래서 60에서 90 사이가 정상으로 보는데, 반면에 수축기 혈압은 90에서 130 정도를 정상으로 본다. 두 측정기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동맥 내의 혈액이 새로운 피로 밀려 들어옴으로써 에서 휘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혈액 속의 끈적거리는 물질이나 콜레스테롤 등이 정체 구역에 침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또한 그 차이는 모세혈관 내의 작은 구멍들로 또 일부 맑은 혈청을 통과시켜서 혈액 청소를 위해서 신장 내의 여러 여가 구역으로 보내주기 위한 추가 압력을 의미한다. 한편 확정기 혈압은 몸의 모든 혈관들을 채워서 어느 정도 비어있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확정기 혈압이 정상보다 상당히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혈액을 애써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심장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면 그 압력이 대수롭지 않을 수가 있지만 1분당 60번 내지 80번을 확정한다고 하면 심장이 몹시 피곤할 것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맹공격을 견디느라고 지나치게 쇼크를 받은 혈관 또한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확장기 혈압이 정상보다도 훨씬 낮게 되면 혈액순환에 특히 뇌에 영향을 미친다. 뇌의 항원은 동맥 내의 압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뇌의 핵심 중추에 혈액이 전달해주는 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결과 어려움을 느끼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중심을 잃게 된다. 저혈압과 고혈압의 모든 원인은 바로 체내의 수분 부족에 의한 탈수 때문이다. 처음에는 말초의 모세혈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보다 큰 혈관이 스스로 혈관벽을 채워서 수분 유실로 인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혈관에 있는 관광을 선택적으로 폐쇄하기에 이르고, 관광을 폐쇄하면 할수록 긴장이 올라가게 되어서 고혈압이 생기게 된다. 만약에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혈관이 채워지지 않으면 혈액으로부터 기체가 분리되어 그 공간을 채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체의 정체 상태가 유발되어서 마치 보일러 배관에 공기가 차면은 배관 내의 온수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이 따뜻하게 데워지지 않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최대한 방어적인 상태로 되게 설계되어 있다. 혈관을 째이게 하는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동맥체계 내의 혈액량을 압축함으로써 그로부터 걸러낸 물을 뇌세포 등의 핵심적인 일부 주요 세포에 주입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혈관벽을 째어서 얻어낸 힘은 인체 내의 역삼투 체계를 관리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 역삼투 체계는 핵심 세포들을 살리기 위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이다. 물은 세포막의 구멍 덩어린 작은 샤워 꼭지를 통해서 체내에 선택된 세포들을 속으로 밀고 들어간다. 두 혈액관의 측정기 차이는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인체의 몇몇 핵심 세포 내로 물을 배달하는 데 필요한 힘의 차이이다. 몸이 수분 부족으로 점점 더 탈수되어감에 따라서 물을 제거하여 핵심 세포 속으로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압력이 필요하게 된다. 몸속에 물이 적을수록 핵심 세포들을 소화시키는 데는 더 큰 압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서 혈압은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혈압의 점진적인 상승이 노화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지금까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이 말은 노화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흐름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노화에 따라서 갈증에 대한 지각이 서서히 무뎌지고 상실되면서 그로 인해서 탈수, 만성 탈수와 고혈압이 시작된다는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충분한 물 섭취량과 여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천일염 섭취를 늘리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진다. 물은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천년 이뇨제이다. 몸이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화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혈액이 묽어진다.
당뇨는 뇌의 소변결핍으로 인한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체내의 소변 부족이 만성이 되면은 뇌는 더 많은 포도당을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하게 된다.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도 얻고 대사 전환을 통해서 물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응급 상황에서는 뇌에 필요한 보충 에너지의 85%까지 오직 당으로만 충당되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단 음식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른 모든 세포들은 인슐린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세포벽을 뚫고 포도당을 차지하지만 뇌의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세포막을 가로질러 당을 운반해 온다. 탈수가 지속되어서 뇌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게 될 상황에서는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체내의 포도당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뇌는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 즉 정맥 내에 당과 염분이 함유된 액체를 투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소생시킨다. 저던 문제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의 염분 대사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늘리고 미네랄과 아미노산의 균형이 맞도록 식단을 조정하여 뇌의 조직을 비롯한 손상된 조직을 보수해야 한다. 뇌 속의 아미노산 가운데 트립토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뇨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실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 뇌 속의 아미노산 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소의 트립토판이 신체의 염분 섭취를 조절하고 염분은 세포 외부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체내의 트립토판이 부족할 경우에는 체내의 염분 또한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트립토판의 결핍으로 인해서 염분 보유량이 적어짐에 따라서 체내와 세포 외부에 물을 보유하는 책임은 혈액 속의 당이 떠맡게 된다. 결국 새로 떠맡던 일을 해내고 부족한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은 체내 방수격심 간의 형평성 있는 물의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기관이다. 각 세포 속에 담겨있는 물의 양은 칼륨의 양에 따라서 조절되고 수용이 된다. 인슐린은 세포 내에 칼륨과 아미노산을 밀어넣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칼륨은 세포 외부에 머물며 순환하게 된다. 이것이 어느 일정한 역치에 이르게 되면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 일어나거나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이 정지되는 일 등이 유발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슐린이 세포 내부의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인슐린은 이러한 임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써 칼륨과 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는데 이들 세포의 외부 막 입구에는 인슐린 감지 관문이 달려 있다. 췌장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일부 췌장 세포들로부터 물을 끌어모아서 중탄산염 췌장 효소와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장 안에 분비하는 일이다. 이는 위에서 장으로 내려와 소화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산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혼합물을 묽은 중탄산염 용제라고 한다. 물이 모자라게 공급될 경우에는 장세포 내에 분비된 묽은 중탄산염 용제가 부족하여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장으로 들어온 산을 모두 중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두 공정 가운데 한 가지는 정지될 수밖에 없다. 췌장의 기능 가운데 최소한 하나라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이 장 내로 들어오는 것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물의 부족에 비례하여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면서 인슐린의 힘을 빌려서 식량을 조달받는 여타 신체 부분의 말초 세포들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소화불량이 있을 경우에 산이 위장 내에 계속 축적되게 된다. 위와 장 사이의 고리 근육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아무것도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위가 내부의 음식물들을 장으로 밀어보내려고 수축하면 할수록 고리는 더욱 바짝 오그라들고 극히 일부의 음식물만이 빠져나가게 된다.
시간이 거듭되면서 고립 부분 내에 궤양이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위 속에 가득 찬 산은 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췌장은 묽은 중탄산염 용계를 분비할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당뇨병인데 췌장이 인슐린 분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다. 이는 인슐린 분비 세포로 하여금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서 인슐린 생성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 공정에는 세포핵의 파괴도 포함되어 있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종종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인슐린 분비세포가 일시적으로 저지당한 경우나 특정한 외부 원인 물질에 의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인슐린을 방출할 수가 있다. 인슐린 방출 공정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인슐린 주사보다 더 간단한 치료 절차가 개발되어 인슐린을 방출하는 원인 물질을 아래 형태로 복용하여 보통 하루 하나를 복용하기도 한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의 섭취를 3리터 이상으로 하고 염분 섭취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이 유형의 당뇨는 DNA와 RNA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당뇨가 영구적으로 굳어지게 될 수가 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수분 결핍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그로 인해서 인슐린 생산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소아당뇨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그 가정은 어른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은 아주 어린 나이에 당뇨가 시작되어 결국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세포를 파괴하는 질환에 이르게 된다 하는 점에서 성인 당뇨와 차이가 있다. 자, 활동을 지속하기에 통제받게 되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슐린 생산 세포가 활동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은 어른들의 경우보다도 훨씬 적다. 여기에다 성장 중인 신체는 언제나 탈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부드러운 조직 내의 모든 세포가 인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부피의 75%가 물이라야 한다. 물이라야 한다. 음료수, 주스 이런 건 안 된다. 비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다. 비만도 약물에 의지하거나 이뇨제를 사용해서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부작용이 많이 따른다. 특히 이뇨제의 부작용은 체내의 수분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어서 탈수를 더더욱 빨리 진행하게 하므로 절대 안 된다. 먹는 습관에 대한 감각은 두 가지의 일반적인 감각이 있다. 첫 번째는 공복감. 두 번째는 갈증에 대한 감각인데, 이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갈증 감각을 공복 감각으로 착각을 해서 먹음으로 비만을 만들 수가 있다. 식단에서 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제의 활동은 자극하는 것은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일부 호르몬들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감신경계의 아드레날린. 한 잔의 물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물이 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근육활동과 호르몬에 민감한 리파제의 자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스웨덴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몇 년 전 스웨덴 육군은 3주 행군이 주어진 어느 중대의 군인들에게 실제로 시험을 했다. 휴식 시간마다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행군이 군인들의 생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들은 동일한 호르몬에 민감한 리파제가 행군 1시간 후에는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12시간 동안 활동을 지속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걸을 경우에 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효소의 활동이 24시간 내내
훨씬 더 뚜렷하게 측정될 수 있었다. 즉, 이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매일 2번 1시간 이상 걷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24시간 내내 지방을 태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리파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 빼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이 따뜻해야 살이 쏙 빠진다.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자.